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제노사이드 협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집단 살해 범죄 및 방지, 아니, 집단 살해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이게 제노사이드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어,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 살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8 제2조 집단 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집단 살해 혐의가 있는 자는 그 행위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재판소에 의하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강동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비상에서 봤던 누른베르크 국제 그 군사재판하고 극동 군사재판인데 요게 더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누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 볼게요. 1945년 8월 연합군은 독일의 누른베르크에서 전쟁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제 군사재판을 진행했다. 자, 이 재판에서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시행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하는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독일군 사령부의 고위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했다. 자, 이후 나치 독일에서 활동한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계속됐는데요. 그 사례가 쭉 나왔죠. 울륨의 살인 특수 부대 재판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아이만. 이 아이만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등을 이어졌다. 자, 또한 독일은 나치 시기 때 자행된 집단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참고로 인륜의 범죄를 가는 범죄들은 그 집단 공소시효가 없어요. 예, 이거는 지금도 전쟁 범죄를 찾아서 법정을 세우고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나치의 그 여자 비서인가 찾아서 이제 재판정에 세웠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 나이가 한 100살인가 90 몇 살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에서 해가지고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독일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울룸의 살인 특수 부대 재판, 예루살렘의 아이만 재판,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너무 짤막하게 설명돼 있어갖고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 보고 AI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첨부해주신 자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이 주도했던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넘어 1950년대 후반부터 서독과 이스라엘 등 개별 국가 주도로 진행된 홀로코스트, 반인류 범죄, 책임자 처벌의 핵심 재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위 명령권자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살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까지 법정에 세워 반인류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낸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각 재판의 역사적 배경과 구체적인 사료, 역사적 기록 및 증거의 맥락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울룸의 살인 특수 부대 재판 1958 이미지 상단에 설명된 동부 전선에서 활동한 독일 경찰 및 친위대는 나치 독일의 아인자츠그룹펜, 아인사츠그룹은 이동 학살 부대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절멸 수용소가 본격 가동되기 전 소련 등 동유럽 점령지로 진격하며 유대인, 집시, 공산주의자 등을 총살이나 가스차로 무차별 대량 학살한 조직입니다. 사료적 맥락과 의해 이 재판은 전후 연합국이 아닌 서독 독일 법원이 자체적으로 나치 전범을 심판한 첫 주요 재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사료로 사용된 것은 나치 스스로가 남긴 작전 상황 보고서 에라이니스멜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에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유대인을 처형했는지가 관료주의적으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살인 특수부대의 만행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이 재판의 충격으로 서독 사회는 나치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조직적인 전범 추적을 위해 루드비히스부르크의 나치범죄 해명중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2.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 1961 아돌프 아이히만, 에돌프 아이시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로 수송하는 실무를 총괄한 이른바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종전 후 아르헨티나로 도망쳐 숨어 살던 그는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 법정에 섰습니다. 사료적 맥락과 의해 이 재판은 전 세계의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며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법정에서는 유대인 수송을 위해 아이히만이 작성한 치밀한 기차 배차표, 수송 인원 통계 보고서 등 행정 문서들이 주요 사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100명이 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직접 증언대에 섰는데 이들의 육성 증언 자체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구술 사료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지켜보며 상부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관료의 무사유를 지적하는 악의 평범성, penal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3. 프랑크푸르트의 아우슈비츠 재판 1963년에서 1965년 이스라엘의 아이히만 재판이 있었다면 서독 내부에서는 유대인계 검사장인 프리츠 바우어의 주도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직접 근무했던 나치 친위대 SS 대원 22명을 기소한 프랑크푸르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료적 맥락과 의해 첨부 자료에 문건과 녹음물은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유네스코는 이 재판의 기록물 약 430시간 분량의 법정 증언 녹음 테이프와 4만 5천 장에 달하는 문서를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나는 톱니바퀴의 일부였을 뿐이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네스코 등재 사료들 속에는 평범한 이웃이었던 독일인들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잔혹한 가해자로 돌변했는지, 그리고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이 어떠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국가폭력과 반인류 범죄를 증명하는 인류의 핵심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동 국제군사재판을 보겠습니다. 자, 1946년 1월에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드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계획하고 주도한 A급 전범에 대한 극동 군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일명 도쿄 재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자, A급은 이제 평화에 대한 반환제, 그러니까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한 자인데 수뇌부를 얘기하죠. 예, 도조 시대기처럼 수뇌부를 얘기하고, B급 전범은 이제 전쟁 범죄. 그래서 이제 B급하고 C급은 일종의 이제 실무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범죄, 인도에 가는 법, 이거 B급하고 C급인데, 요 범죄에 걸려서 조선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갖고 처형당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부역 갔다가 저기 뭐 그 포로수용소에 이제 관리 감독으로 배치돼서 했다가 이렇게 이제 좀 가혹한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B급, C급을 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재판을 철저히 진행하지 못했다. 자, 일단은 요 도쿄 재판의 문제점이 등장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시작하고 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이제 일본을 동아시아 세력의 어떤 그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데 전략적 거점, 방파제 역할을 해서 이랑을 비롯한 침략 정쟁을 주도하거나 협력한 고위 관리 대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재판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731 부대와 독가스 등 생화학적 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재판 결과 사형 판결을 받은 A급 전범 7명과 교수형이 처했고, 나머지 유죄 판결은 A급 전범은 대부분 석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하고 그다음 국동 국제군사재판 비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도 저기 비상교육에서도 전범 재판을 해부된 인물들을 해서 인물 탐구를 했잖아요. 여기 미래엔도 마찬가지로 전문 이렇게 인물 탐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도 있고 겹친 사람도 있는데, 자, 한스 그루베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누른베르크 인종법을 기술했어요. 이 인종법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죠. 아까 이제 잠깐 설명했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앞에서 말한 국가시민법하고 독일인 혈통 명예보호법을 반포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른베르크 정당대회에서 열렸기 때문에 누른베르크 인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누른베르크 인종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종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시색, 유대인은 검은색, 인종을 순수한 독일 혈통, 혼혈 2등급, 혼혈 1등급, 유대인 이렇게 나눴죠. 자, 나치 독일은 이 법을 통해서
독일이 가장 강하고 가치 있는 인종을 강조하고 보통 이제 독일인 중에 순수한 독일은 아리안족이라고 하죠. 아리안족. 아리안족은 우리가 인도 유도부족에서 그 인도 쪽에 들어왔던 인도 아리안 계통 애들 있잖아요. 이단 계통, 이단 아리안 계통. 얘네들이 이제 이름이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시틀러가 망상에서 만들어놓은 그 인종적 개념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독일이 점령한 지역을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 보내고 노예 노동과 의학 실험을 통해 학살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전멸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스 그로부케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남성은 이스라엘 여성은 사라라는 중간 이름으로 강제로 사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이 법률을 통해서 유대인 권고와 추방을 활용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주권과 소유를 박탈한 법률을 제정했고요. 그러니까 냉전 시기 때 소득 제공과 반공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인물을 평가받는데 이 사람이 또 국무장관까지 연임됐는데 기소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헤르만 게링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도조 시대기도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동 국제 군사 재판과 도조 시대기 판결문이 있거든요. 예, 요건 좀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인체 실험을 해서 미국 넘겨 재판받지 않은 이시도 시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그 앞에 인체 실험하고 관련돼 가지고 시게미스 마모노가 이제 소개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범죄인데 요걸 왜 갖고 이제 뭐냐면 넘긴 대가로 기소 면제되는데 아까 이제 설명했던 그 인물보다 요 인물이 더 유명해요. 이 시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731 부대의 부대장으로 활동했고 전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체성 실험과 세균을 연구했고 패전 후 증거인멸을 위한 소감명을 내렸다. 저는 이 미국의 세균화학 무기연구소에 관련 내용을 넘기는 조건 기소를 면제받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두화문을 청년을 다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도조 시대기 판결문하고 이 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해놨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어디다 해놨더라. 여기 있네요.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도조 히데키 판결문. 피고인 도조 히데키는 1937년 6월 관동군 참모장이 되었고 이후 관동군의 모의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41년 12월 7일 공격,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전의 협상에서도 도조 히데키의 입장은 중국을 침략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동아시아 및 남방 지역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감행하는 데 도조는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일본이 이웃 국가들을 향해 행한 범죄적 공격에 주요 책임이 있다. 이시 시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731 부대의 인체 실험 연구 성과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고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 미국 당국자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에서 독일 과학자나 의학자가 인체 실험 혐의로 소추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국은 명백한 전쟁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중대한 권력 범죄를 저질렀다. 아와야 켄타로우, 도쿄 재판으로 본 전후 처리.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비상교육에서 잠깐 못 다룬 게 있는데, 이 주제 탐구 부분에서 거기 보면 이제 결과하고 요거는 각자 보시고, 국제군사재판 선장이 있어요. 요거 이제 앞에 요 법전에 이제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인데, 요게 각종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켜놓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좀 그 개념 파악은 좀 정확히 해주실 필요 있어요. 평야의 반환죄, 전쟁 범죄, 인류의 반환죄 이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는 인류의 범죄 반환죄에서 그 앞에 이제 주권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국내 상황에서 일어난 것도 그 전쟁 전에 있었던 것도 범죄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이 있죠. 범죄가 일어난 지역의 국내법 상관없이 군사국 재판소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주권의 어떤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류의 반환제에서 또 보면
전쟁 전이나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전쟁 상황이 아니라도 그 당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인권 침해는 국제 범죄라는 거야. 예. 그래서 특히 홀로코스트가 전쟁 이전인 193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 조항의 일환으로 지금도 전쟁 중이 아니지만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제노사이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 파악을 해두시고 요 두 개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생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했는데 어디 갔나?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1945 제1조 1945년 8월 8일 영국, 미국, 프랑스 임시정부, 소련은 협정을 맺어 유럽 추축국의 주요 전쟁 범죄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목적으로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한다. 제6조 A. 평화에 반하는 죄 침략 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서약을 위반하는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혹은 수행 또는 이들 각 행위의 어느 쪽인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의 계획 혹은 공동 모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비전쟁 범죄, 전쟁의 법규 또는 관례를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위반은 점령지 소속 또는 점령지 내의 민간인 살해, 학대, 노예노동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추방, 포로 또는 해상에서의 인민의 살해 또는 학대, 인질의 살해, 공공이나 개인의 재산 약탈, 도시나 마을의 자의적인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황폐화를 포함한다. C. 인륜에 반하는 죄,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화, 추방 및 그 외의 비인륜적 행위를 일컫는다. 범죄가 일어난 지역의 국내법에 상관없이 국제군사재판소에서 다루는 범죄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 행위도 해당한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비상교육 넘어갈게요. 제가 도중에 강의 대본은 있는데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다운받아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하지 못해가지고 건너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제 열기를 이제 좀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왔죠? 예, 8월 12일 날 세계 청소년의 날이 있잖아요. 기념행사 열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의 날은 세계 청소년의 날은 1999년에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왜 국제연합이 왜 세계 청소년의 날과 같은 기념으로 제정했을까?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국제연합은 왜 청소년 날과 같은 그가 같은 기념일을 제정했을까?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그 내용들 보면 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데 국제사회 간신을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국제연합이 이런 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구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회 진행되는 동안 연합군 대표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자 새로운 국제기구인 그 설립을 논의했다. 그 결과 1941년에 대서양행정을 반포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고, 그러니까 대서양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연합의 어떤 창설의 기초가 됐던 문건인데,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1945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때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강하이 생각하는데 이 강하이는 아니고 그냥 이거 다른 거예요. 국제연합 창설을 이제 결정하였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회의가 결정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회의에서 참가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50개국은 그 당시 이게 뭐냐면 국제연합 현장이 이제 작성하고요. 이를 서명했다. 세계 각국은 국제연합 현장에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이권 존중, 자유평등의 현,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하는 무력 사용 금지를 결의했다. 그래서 그 밑에 국제연합 현장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요거보다는 좀 약간 더 자세하게 좀 읽어볼게요. 예.
이게 뭐였죠? 자, 이거 찾지를 못했어. 시간이 없어갖고. 자, 여기 국제연합 현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미리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예, 이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읽어볼게요. 예. 요청하신 국제연합헌장 UN Charter 전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 및 핵심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정리해드립니다. 1. 국제연합헌장 1945 전문 Preamble.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고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같이 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모으고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확실히 하며 모든 인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국제연합 현장을 좀 보면 이게 서문하고 총 19개 장, 1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을 이제 보면 그 당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6장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런 내용들이 있고 7장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제 강의 대본에다 이제 여기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한번 또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현장, 탄생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하겠고 이게 쭉 하면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한번 국제 연맹이 이제 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유엔의 탐생 그 설립 과정을 이제 좀 시계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쭉쭉 넘어가서 자, 유행 관련된 내용 중에 강의 대본 좀 볼게요. 이 페이지 수를 제가 안 적어놨네. 네. 자, 거기 유엔 설립의 주요 단계에서 그 앞에서 대서양 현장이 있고 그때 이제 누즈벨트와 철친이 모여가지고 어떤 국제 질서 선언을 하죠. 모든 국민의 자격과 무력 사용 포기, 경제 협력 그리고 그 당시 연합군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선언 앞에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코스 회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4개국이 유엔 헌장 조안을 작성한 다음에 알타 회담을 거쳐갖고 샌프란시스코 회의도 이제 해서
50개국이 참가해서 유엔 헌장에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서명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유엔 헌장 서문에 기본권, 인권, 인간의 존엄 가치, 남녀 및 대소강대국의 평등권, 국제평화 안정, 무역사유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국제연맹하고 그 유엔하고 어떤 차이냐? 국제연맹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었죠. 재작년인가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국제연맹은 만장일치제요. 근데 이제 유엔은 안보리 다수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군사적 강제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볼 때 측면 볼 때 국제연맹 군사권이 없죠. 근데 유엔은 유엔 헌장 7장에 의해서 군사적 강제 그 뭐냐면 조치가 있는데 유엔군이 이제 조직된 거는 6.25 전쟁 외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평화유지군인가? 그거는 이제 약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능동적인 것보다 개입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딱 해가지고 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국제연맹은 미국이 불참했죠. 근데 유엔은 미국이 주도도 참여했고, 참고로 국제연맹도 그 뭐냐면 미국이 주도를 했죠. 도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불참을 했던 거죠. 이렇게 고립주의 내세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맹 주요 강대국이 불참했는데 유엔은 거의 모든 강대국이 참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 여기 다음 장 넘어가세요. 자, 194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제연합은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 그 다음에 국제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요거 목표 쓰고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쉽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는 있지만 좀 막상 쓰면 못 쓰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암기해 두시고. 자, 주요 기구로서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한 총회와 안전보좌회 이상회,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사회 이사회, 사무국을 뒀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주요 뭐냐면 집행기구다. 여기에서 이제 국제연합 헌장 24조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이 있죠. 그다음 읽어보면요. 그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1차적인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게 부여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책임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동의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게 현실 정치를 인정한 거야. 국가 간의 평등을 내세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민은 그 강대국 있잖아요. 그들의 이제 어떤 보장해야지만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5개 나라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소련, 그다음 영국, 중국, 프랑스인데 소련은 이제 언제 러시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민국이었다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죠. 예, 이렇게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한 표씩 비토권이 있고 비토권이 행사되면 총회의 권한을 이제 뭐냐 통과돼도 뭐냐면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죠. 10개 비상임 이사국인데 비상임 이사국은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한편 국제연합은 무력수단을 갖추지 못했던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했죠. 아까 이제 무력수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들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군이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유엔군이 파견된 것은 여기 유엔 현장 7장에 입각해서 한 건데 주요한 건 유엔군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은 약간 의미가 다르다. 유엔군 직접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고 6.25 전쟁 때 유엔군이 편성돼 갖고 싸웠잖아. 유엔 평화유지군은 중쟁 지역에 들어가서 서로 간 중재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말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달라. 그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했고 유엔군가 이제 파견할 때마다 비토군 해가지고 이제 막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되진 못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요. 그럼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게 이제 미래인 교과서 아니야 니베르 교과서 있네요. 예, 니베르 교과서인데 자 니베르 교과서는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 이사국의 의석 성계 과정에도 언급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중화민국이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위석이 1971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승계했고, 당연히 미국의 암묵적인 뭐냐면 어, 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미국이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소련의 어떤 대항마로 이제 하트를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요거 보시면 되고, 소련의 의석은 1990년 러시아가 승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자세히 안 다루고 있는데, 여기 유엔에 그 관련된 기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잠깐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미래인 교과서 좀 자세히 돼 있는데 여기 없어가지고 한번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미래인 교과서 그 국제 연맹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서 국제 연합이 창설됐고 그 산하의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3호국을 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체적인 구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관련된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안전보장이사회는 아까쯤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한 주요 기구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위험 및 침략 행위를 판단하고 분쟁 당사국에게 평화적 수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조정 방안을 권고한다.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국가에 대한 제재나 군사력 개입을 승인하는데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7조에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그 안전보장이사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의 권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일으킨 국가도 있다. 왜냐면 이게 한계예요. 왜냐면 이제 유엔 같은 경우에는 비군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 영향력이 적어.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계가 뭐냐면 5개 그 상임국 이상국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국제평화보다 강대국 이해관계 우선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죠.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전속이고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옆에 안전보장이사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현장에 근거해서 설립된 사법기구다. 그래서 국제연합회원국이 제기되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고 기타 국제연합 그 기구에 문의한 법적 문제에 경고적 의견을 제시한 역할한다. 경고라는 건 강제성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약간 권위는 있는 그런 것들 의견이죠. 자,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만 재판하며 분쟁 다수국 간에 합의할 경우에 간할권을 갖기 때문에 분쟁 국가 중에 한 국가도 반대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예.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두 국가가 싸우는데 만약 한 국가가 나 못하겠다 하면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를 전쟁 범죄했다고 이제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 나 모르겠다 난 거기 뭐냐 합의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같은 걸 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요. 현실적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 결과를 다른 사람이 따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들 제재할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어요. 예.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범죄를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집단살해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요거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해서 별도의 재판소를 설립을 추진했으나,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에 대입하여 실현되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인종 학살 같은 것도 일어나니까, 그때서 이제 여론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1990년대 보스니아, 루안다 등지에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살장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임시 국제재판소가 이제 설치됐고요. 자, 이어서 잔악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재판 설립을 대한 국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노마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해서 2002년에 국제형사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은 가입국 범죄에 한정돼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비가입국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요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개인에 대한 국제 범죄에 대해서도 요 국제 형사 재판소 가능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되지 않은 것에서 직접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거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해가 되죠. 근데 미국은 여기 가입을 안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국제형사재판소 이 내용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상교과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보면 국제연합 한계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는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은 전후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났다. 자, 한계들을 이제 보면 이건 전반적인 거예요. 아까쯤에 살펴본 것은 각각의 이제 기관들의 이제 한계를 얘기한 거고 이건 전반적인 건데 자, 일단 국제연합에서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상임 이사국 중에 어느 한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건을 처리되지 못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상위 이상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러우 전쟁이 터질 때 러시아를 이제 뭐냐면 부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도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러시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 예. 자, 또 두 번째로는 그 국제연합은 미국과 소련의 어떤 강대국 이해에 좌우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특히 전후 냉전 체제의 성립으로 미국과 소련 영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 많은 안건이 두 국가로 이제 주로 처리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 경쟁을 지속했고 양국이 대립하는 동안 국제연합 제기능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각국의 이해관계인데 특히 이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제 서구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러시아, 중국은 또 한편을 고 싸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미국하고 또 영국, 프랑스의 갈등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본 게 좀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데, 이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아까 전후로 이제 최초로 마지막으로 유엔군을 파견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련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련이 이제 그 당시 거부권을 이제 거부했던 그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예 참가를 안 했기 때문인데 그 당시 중국의 대표권 문제 때문에 항의를 했어요, 소련이. 왜냐면 중국의 대표권이 왜 중화민국이냐, 중화인민국으로 넘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콧했기 때문에 뭐냐면 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가지고 그 뭐냐면 이렇게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이제 그때 왜 행사를 안 했냐? 표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처럼 중국 대표권의 문제에 항의하러 한 것도 있고 이게 전략적 가치로 올 때는 그 소련 입장 때 뭐 미국이 극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한국에 병력이나 이런 그 국력을 집중하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먹을 수 있지 않냐. 예, 소련이 미국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력이 많이 분산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그 당시 북한을 은근히 지원해 줬거든요. 6.25 전쟁 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자, 다른 국가들 다 의심할 거 아니야.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좀 보겠습니다. 자,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번 천재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보면 안보리 거부권 내용 문제를 더 비중하게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데 아까 침에 그 예를 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이죠. 그래서 국제연합 무역론이나 안보리 구조 개혁 같은 걸 필요성이 제시했고 해당 교과에서는 유엔 평화 유지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1995년에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치에서 네덜란드 평화 유지군이 세르비아군의 학살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때는 같이 맥주도 마시고 그런 것도 있고 평화 유지군 자체 성문제도 있어. IT에서 일어난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견국에 대한 건 건장 사항이고 강제 처벌이 없었다는 그 구조적 문제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국제연합의 다양한 활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힘을 뭐냐면 행사하지 못하죠. 근데 인도적이나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연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서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경제, 사회,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 활동은 평화 유지 및 안보 외에도 인권보호, 인권보호와 구호 및 원조활동, 환경보호,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쳐 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있고요. 자, 세계 인권 선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게 통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진 인권 침해를 반성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국제연합 현장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인권선언문이 있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세계 인권선언을 작성하게 되고 1948년 12월 10일 날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자, 세계 인권선언의 주 내용이 이제 있는데 세계 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장소에 똑같이 적용하는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선언을 해요. 유엔에서. 자, 그래서 국제사회 노력으로 탄생한 세계 인권선언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규범을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계 인권선언은 첫 번째로는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 두 번째는 후에 이제 여러 선언들의 어떤 보편적 규범을 또 자리 잡았다는 거. 그래서 후에 이제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유엔 아동 권리 선언, 그다음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선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렇게 있는데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그 밑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채택된 지 30년이 지난 1989년 채택된 협약이다. 그래서 아동의 상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18살 미만의 아동을 방치, 착취, 학대부터 지키게 기준을 제시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인권선서 관련된 내용 보겠죠. 이 유엔 인권선서, 세계 인권선서는 통사 교과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도 있냐면 이제 각종 교과서에도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 인권선서는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읽어볼게요. 예. 요청하신 대로 첨부된 이미지 속 세계인권선언 1948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그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조항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료 원문, 세계인권선언 1948. 자료 3. 세계인권선언 1948.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따라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역사적 배경과 탄생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가 함께 합의한 보편적 인권의 기준입니다. 앞서 살펴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끔찍한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반성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 영부인 엘레너 루스벨트가 기초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도했으며 국가와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문서화했습니다. 3. 제시된 조항별 핵심 의미 제1조 인권의 근본 원리 인권이 국가나 군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임을 명시했습니다. 자유, 평등, 존엄성이라는 현대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 인권을 누리는 데 있어 어떠한 예외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성별, 인종,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나 재산, 출신 등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을 나열하여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제3조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치 독일 등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체포, 고문, 생체 실험, 학살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장 우선적인 기본권으로 배치했습니다. 제18조 정신적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다룹니다. 주목할 점은 종교를 가질 자유뿐만 아니라 변경할 자유까지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신념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조치입니다. 4. 역사적 의의와 한계, 의회, 세계인권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 기본권 조항으로 녹아들었으며 1966년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법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계, 당시 냉전의 시작과 함께 자본주의 진영, 자유권 강조과 공산주의 진영, 사회권 강조 간의 이념 대립,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문제 등으로 인해 채택 과정에서 소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세계 인권선언을 좀 부연 더 설명하면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전후에 국제사회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이제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1948년 12월 달에 채택했죠. 만장일치로.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을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성별, 피부색, 종교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또 사회권이라는 개념도 여기 들어있죠.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이제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고문받지 않은 권리, 표현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비호를 이제 시청할 권리, 함께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및 건강권, 그 주거지의 사회 권리 등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데,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이제 민행 교과서 있죠. 옆에 난다. 민행 교과서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읽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다음 장 넘어가는데 자, 요거 한계에 관련된 내용 보세요. 옆에를 넘어갈게요. 옆에. 자, 냉전의 심화와 세계 인권의 한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국제 그 평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은 냉전 체제 전개 속에서 한계가 부닥쳤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정치, 외교 같은 군사 등의 경쟁과 긴장 상태를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인권은 상대를 공격할 이념 투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인권은 약간 좀 비슷하죠. 예, 툭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인권을 하면서 자기 외교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못마땅한 애들은 딱 인권 내걸고 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쪽 이제 뭐냐 신강 위구르 지역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강제 노동 해가지고 인권 탄압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비오 장관이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비오 장관을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이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입국 금지시켜 놓고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따라오니까 트럼프하고 같이 따라오니까 누비오 장관 입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바꿔가지고 중국식 성을 이제 한자 표기 바꿔갖고 다른 사람이 나가고 입국시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인권을 해가지고 좀 압박수단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죠. 자 하여튼 또 미국과 서유럽은 이제 반공주의자들은 소련 통치 아래 그 당시 이제 있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체가 반인권적인 규탄했다. 그리고 소련은 아프리카의 미국인들이 차별을 하고 미국의 인권상을 비난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자신의 약점을 사후 공격하면서 인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 악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엄연히. 예.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소련이 하는 얘기인데 국제연합총회에서 알련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지원하기도 하겠다. 자, 한편 세계 인권선언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방법이 없죠. 이것도 이제 또 한계가 있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세계 곳의 인종 차별과 노예제, 식민지 탄압, 임신매매 등 노동 착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경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게 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볼 거 없네. 보충 자료를 좀 보면, 거기 이제 세계 인권선언의 법적 구성력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여기 다른 교과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 개 부분에서 천재교육을 보겠어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이게 누가 맞나? 얘들이 보는 거네. 예. 자,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세계 인권선언 작성 당시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의견 대립과 절충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다음 미국에 아까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인권 문제 관련해서 흑인들에 대한 미국 내 흑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 막 물고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안에서도 징크루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부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 남북 전쟁 이후에 흑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걸 총칭해서 징크루즈법이라고 해요. 요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있잖아요. 이런 선언 내용을 대비되는 현실적인 비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천재교과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에서도 이 인권 보호 위한 노력의 한계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좀 보면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이를 근거로 다양한 협약이나 법령, 기구 등이 만들어졌다. 그 인종차별, 여성 문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뭐 인종차별 철폐협약, 아까 이제 세계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성차별 철폐협약,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들이 채택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난민기구, 그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여성기구 등 국제기구가 설립되었고요. 자, 그리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노동기구 ILO라고 이제 하는 것을 확대됐으며 유엔 아동기금도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그 모든 국가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여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제 명시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 요 세계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인권 관련 협약들이 있어요. 인종 차별 협약과 여성 차별 협약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문건 쓰라고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9번이에요. 자, 여기 그 아파트 헤이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좀 파악을 해줄 필요 있어요. 유명한 거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인권 관련된 제약 관련된 내용에서. 요청하신 대로 첨부된 이미지의 내용을 먼저 그대로 제시하고 그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료 원문.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성립된 인권 관련 협약.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성립된 인권 관련 협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1965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구별, 배척, 제한 등을 말한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누리거나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경우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제1조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3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역사적 배경과 조항별 상세 설명.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실제 국제법으로 만들고 개별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구체화한 것이 바로 위 자료에 제시된 개별 인권협약 조약들입니다. 1.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년 채택. 이 협약은 1960년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탈식민지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헤이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제1조의 의미. 이 조항은 인종차별의 범위를 단순히 피부색에 한정하지 않고 가문, 민족, 종족의 기원까지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별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까지 규제한다는 점입니다. 즉,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는 제도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간접차별, 이 역시 명백한 인종차별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채택. 1960에서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여성해방운동,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이자 종종 여성을 위한 국제권리 장전으로 불리는 핵심 조약입니다. 제1조의 의미, 여성에 대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관행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공적인 영역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 사회, 문화 등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도 철폐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3조의 의미,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소극적 금지를 넘어 국가가 법률 제정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성이 남성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날 인권 문제 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아니, 비상교육 폐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념일로 보는 평화 인권 향상에 노력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평화 인권에 관한 여러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념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같진 않은데, 한번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 인권 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아동. 이 통사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내용인데, 그, 여기 보면 아동의 권리 선언과 권리 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인데, 요거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동 권리 협약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 선언이 이제 좀 그 둘의 문건의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에 선언이라는 거 하잖아요.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이야. 그런데 이제 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데 비중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세계 인권선언서가 국제인권규약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와 비슷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이제 두 번째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거 통사와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예. 요청하신 대로 첨부된 이미지의 내용을 먼저 그대로 제시하고 두 사료가 갖는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료 원문 유엔의 아동 권리 관련 문서 유엔 아동 권리 선언 1959 국제연합은 1959년에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하여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이를 여러모로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권리 보장을 승인하였다. 원칙 1 아동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본인 또는 가족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원칙 2.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자유와 존엄한 상태에서 발달할 수 있도록 법과 그 밖의 방법으로 기회와 시설이 주어져야 한다. 자료 2.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명시하고 각종 아동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가입국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대한의 입법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그 밑에 역사적 배경과 상세 설명 같은 거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클릭해갖고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잠깐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 안 읽은 부분이 있네.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2조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거 좀 설명할게요. 아동 권리 협약에 관련해서. 자, 2조는 이제 차별 금지예요. 차별 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뭐냐면 3조가 있는데, 3조 내용은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좀 생략돼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걸 한번 3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3조는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그 행정 법원 기관과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제일 중요한 그 이익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아동 관련 모든 정책과 결정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조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이제 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뭐, 아동의 권리를 정리해보자, 강조되는 부분 한번 각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고문금지인데, 이게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그 관련된 또 미래엔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날 인권 문제에서 이제 아동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성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난민 문제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난민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평화와 인권에 위한 노력 한계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냉전 시기 때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이 각국의 이제 미소 냉전에 의해서 각국의 이 강대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뭐냐면 개입을 못하게 하는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의 어떤 한계를 거부권을 이제 두고 있는데 그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간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개입을 못하는 그 사례도 있는데 요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그 냉전 시기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채택 및 실패 사례, 헝가리 혁명,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팔레스타인 문제, 그리고 아파르헤이트 문제들이 쭉 있거든요. 자,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면 헝가리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요거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소련의 헝가리 혁명 개입을 구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소련의 군사 개입을 비난한 체코슬로바키아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했지만 소련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총회 통과했지만 미국이 부결했죠. 이스라엘 점령 정책 구타가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인정한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요거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특히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문제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무조건적 지지와 동의를 해주죠. 이게 특징인데 미국 내에 이제 이스라엘 노비 단체도 있고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트헤이트 정책 아까 이제 그 있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트헤이트 정책을 비난하고 국제사회 제재를 강화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총회에서 미국이 부결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도 있어요. 그 관련된 뉴스, 팔레스타인 문제도 있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 연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잠깐만요. 토이하기가 여기 아닌데? 요거 관련된 페이지 수가 좀 잘못됐구나. 어. 자, 여기 보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치 A급 전범의 제지는 제 명칭을 쓰시오. 도조 시대기에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1946년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재판으로 전범을 기소됐다. 자,
요게 A급 전범이라는 것은 평화에 반하는 죄죠. 평화에 반하는 죄. 그래서 평화에 반하는 죄는 아까 이제 전쟁을 계획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뭐냐면 부과된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획에 들어갈 국제기구를 이제 명치에 쓰고 그 설립 목적을 쓰시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대표들은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논의하였고, 마침내 1945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을 이제 뭐냐면 창설했고요. 설립 목적,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우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했다. 자, 다음 자료의 명칭과 의의를 쓰시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다음에 그 조건과 권리에 동등하다. 그래서 인간은 천부적인 인권, 이성과 양식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 관련된 금지 조항들이 쭉 있죠. 아까쯤에 읽었던 세계 인권선언서고 의의는 이제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몰시하면서 그 후에 이는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선언서의 기준이 제시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도 모든 사람과 모든 자가 똑같이 적용된 최대 인권 기준의 어떤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뭐냐면 내용들이 나오죠. 이걸 관련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유엔 아동 권리 선언 발통 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채택, 그 다음에 장애인 권리 선언 발통 후 여성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차별 가능 법정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쯤에 읽었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관련된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심리학으로 보는 현대 세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만의 악의 평범성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유명하죠. 그 예전에 아이만 재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아돌프 아이만은 그 당시 이제 나치 친위대 장교로서 유대인 학살 신문을 담당했어요. 특히 이제 철도 운송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그 유대인의 이제 강제 수용소 이송 철도 운송을 하는 업무를 총괄했는데 홀로코스트의 이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렇게 활동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아이만이 아르헨티나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감형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1960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위에서 체포됐어요. 그 강제로 이제 이스라엘 이송이 됐고요. 1961년 예루살렘 연립 재판에서 아이만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이만의 사형을 선고받고 1962년에 교수형이 처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만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이에요. 이건 누른베르크 원칙 제4조 상간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은 이 국제법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인륜에 관한 범죄였다면 이게 면책권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자, 이거에 직결된 문제죠. 그래서 재판부는 그 아이만이 단순히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학살 시스템 운영자로 이제 보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아이만의 재판 과정을 이제 취재한 사람이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저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르트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말 썼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 그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이 강적인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사고하지 않은 평범한 관료였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게 우리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절대악, 악마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자상하고 인자한 친절한 아저씨와 아줌마도 이게 뭐냐면 어떤 일에 수행할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행할 때 이게 뭐냐면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악은 악마적인 인물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고 그냥 시스템에 수긍해서 평범한 사람들 위해서도 가능해지다. 이것을 있다. 그 아이면은 주변에는 친절한 아저씨였고 그 가정이었고 그다음에 아는 이제 그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거기에 이제 그 철도 부설 관련된 이동하는 관료로서 활동할 때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다 단순히 그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 많은 이제 유태인들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악의 평범성 요 개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를 그 시대에 엄청난 범죄를 만든 것은 철저히 무사유다.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하는 거를 시켰기 때문에, 그대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 무사유는, 우리 무사유는 무지성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무지성이라는 말은 이제 더, 와닿죠. 그냥 무지성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파멸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킨 걸 그대로 무지성으로 행동할 결과 더 많은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거기에 보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 있어요. 이게 밀그램 실험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 통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뭐 통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 관련된 개념을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악의 평범성이나 권위에 대한 폭주에 극복했던 역사적 사례를 친구와 이제 뭐냐면 토해보자. 그래서 그 역교론에 보면 로자 파크스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요구했는데 거부한 로자 파크스 내용인데 요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미국 남부를 중심해서 민권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의 남부에 특히 그 흑인 차별법 관련된 내용 있죠. 짐 크루즈법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 없어지는 이게 노잔 파크스 관련된 사례도 이게 악의 풍부성이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극복했던 역사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예전에 이제 그 첫 걸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보고 AI 학습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좀 끝나기로 할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 첫 걸음에 그 예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 공부하실 때 그 예문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첨부된 이미지의 내용을 먼저 그대로 제시하고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료 원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 내용 1950년대 미국 남부에서는 식당, 공원, 학교, 버스 등 일상생활에서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다. 몽고메리시에 살던 로자 파크스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흑인용 자리에 앉았지만 백인용 좌석이 부족해지자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로자 파크스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는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몽고메리시에서는 로자 파크스를 위한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연방법원은 몽고메리시의 조례가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역사적 배경과 상세 설명 이 자료는 1950에서 60년대 미국 전역을 뒤흔든 흑인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의 도화선이 된 1955년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승차 거부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역사적 배경 짐 크로우 법, 짐 크로우 로우스 자료 첫 문장에 언급된 일상생활에서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당시 미국 남부주들을 지배하던 짐 크로우 법을 가리킵니다. 1896년 연방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다면 합헌 separate but equal 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미국 남부에서는 화장실, 식당, 식수대, 학교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 흑백 분리 정책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분리해야 돼 평등하다 내용은 뭐냐면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 그 헌법에서는 그 흑인을 차별하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차별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연방 헌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된 말로 우회적으로 이제 안부에서는 그 사용했죠. 그래서 흑인하고 백인은 각기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 똑같이 똑같은 대우 그 똑같은 시설이나 똑같은 어떤 장소에서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된다. 각기 특성에 맞게 분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평등에 맞는 개념이다. 그래서 각기 생활 환경이나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 경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똑같은 같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해야지만 똑같이 대해주는 거다 실제로 이런 개념인데 좀 억지 같은 논리예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 로자 파크스의 불복종, 1955년 12월 1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 로사 파크스는 퇴근길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지시를 거부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조례에 항거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시민 불복종이었습니다. 3전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과 마틴 루서 킹, 로자 파크스의 체포 소식은 몽고메리 흑인 사회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흑인 지도자들은 당시 무명이던 젊은 목사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말틴 루터 킹 JR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버스 이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흑인 시민들에게 버스 탑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흑인 시민들은 흑백 분리 조례가 철폐될 때까지 381일 동안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카풀을 하며 비폭력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몽고메리시 버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사 결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1956년 시 당국의 탄압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 마틴 루서킹 목사 자택 폭탄 테러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넘어갔고 1956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몽고메리시의 버스 내 인종분리법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권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역사적 의해 이 사건은 단순히 버스 내 좌석 분리를 폐지한 것을 넘어 철옹성 같았던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제도를 무너뜨린 첫 번째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억압받던 흑인들이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는 방식으로 단결하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전국적인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성공은 훗날 1964년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민권법, Civil Rights Act 제정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 강의 좀 끝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냉정체제의 전개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기도 하겠습니다.